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러시아의 S-400 트리움프 트라이엄프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들어간 선진 기술이 한국의 탄도 및 방공 미사일 프로그램의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잠수함 배치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한국은 몇 가지의 러시아 기술로 우리의 방위 산업을 강화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로는 SLBM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과 MSAM 천매 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있고 SLBM과 방공 시스템의 핵심 테크놀로지는 러시아의 최첨단 기술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S-3000I나 S-400의 핵심 기술들을 자국의 미사일이나 방어 시스템에 적용시킨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은 S-300을 모방한 정도이지만 생산 체계가 없습니다. S-400은 콜드런칭 쿠드 론칭, 냉각 발사 기술이 내장된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콜드런칭 방식의 미사일은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 3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냉각 발사 시 로켓 엔진은 미사일이 일정 고도에 도달한 이후 점화하는 메커니즘 덕분에 잠수함은 수중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기술을 겨냥해 일각에서는 값싸고 성능도 괜찮은 러시아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면 되는데 라고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군이 러시아제 무기의 매력을 느끼긴 했지만 이를 계속 수입하기를 원치 않은 이유는 한국은 미국의 군사 생태계와 긴밀하게 통합돼 있어 러시아 무기들과 쉽게 통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러시아산 첨단 무기들이 갖고 있는 장점의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정부가 관심 있어 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일문제연구회의 주승호와 곽태환의 저서 21세기 한국 코리어 인더 21센처리의 외교안 보정책 통일과 그 이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볼 수도 있다. 양국은 선진 기술과 첨단 무기를 공동 개발해 세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양국 관계는 상보적일 수도 있다. 러시아는 기초과학과 선진 기술에서 두 가지 장점을 갖고 있고 한국은 기술과 자본을 상용화하는 데서 강점이 있다. 고 썼습니다. 협력 관계는 아니었지만 천궁의 아랍에미리트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관영 언론인 로시스카야 가제타 신문은 북한은 S-300의 기술을 응용해 SLBM을 만들고 있지만 한국은 S-400 트리움프 트라이엄프에 탑재된 고급 미사일 기술을 채용하면서 북한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어 한국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기술을 파악하고 이를 응용해 필요한 요소에 적재적소에 적용함으로써 수준 높은 무기를 생산해 오고 있다.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SLBM과 장거리 요격 시스템인 LSAM은 러시아 S-400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MSAM 천궁의 레이더 탐지거리와 미사일 사거리를 늘린 업그레이드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충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은 S-300보다 한 세대 앞선 S-400은 좀 더 안정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 경협 차관 대가로 도입한 S-400에 적용된 콜드론칭 쿠드 론칭 기술을 적용했다. 화약이 아닌 가스압 발사 방식으로 수면 위에서 미사일을 점화시키는 콜드론칭은 SLBM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S-400의 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고 했습니다. S-400의 특징 중 하나는 수직 발사 뒤 공중에서 전파로 표적에 유도된다는 것인데 이런 기술은 공격에 대한 반응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속도는 표적물 방향으로 발사대를 조준해야 하는 미국의 방어 시스템보다 약 6배 빠르고 또한 S-400은 적의 미사일 공격을 허용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앴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는 실증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이런 핵심적인 기술을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습득했다는 것입니다. 2013년 한국은 러시아의 차세대 대공 방어 시스템 비타지비 비기술에 기반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MSAM을 양산하게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2001년 러시아 방공미사일 시스템 제조사이자 연구기관인 알마즈 안테이와 중거리 대공 방어체제 개발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는데 기술적 토대는 러시아의 지대공 요격 미사일 S-300이었습니다. 한국은 S-300 기술을 기반으로 트럭에 적재하는 소형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했고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천궁을 개발한 그 기술적 기반은 러시아 미사일 9M96이 기술입니다. 한국이 러시아, 프랑스,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이 같은 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인해 한 축이 완성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육군의 포탄은 그들의 전투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단계적으로 기술을 습득한 천궁M SAM은 완벽하고 입체적인 대공 방어 및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의 첫 단계였고, 두 번째 천궁 II 단계에서는 S400 트리움프 기술을 적용한 탄도미사일 격추 시스템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한화시스템 용인연구소의 관계자는 LSAM이 아직 4등급은 아니지만 앞으로 개발할 만한 기술 기반은 충분히 구축됐다 고 했습니다. LSAM 개발에 이어 4등급 성능으로 개량한 LSAM-2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LSAM 개발이 완료되면 추후 고도 1540km을 담당하는 패트리어 PAC-3과 천궁2 고도 4070km의 LSAM과 4150km를 담당하는 주한미군 사드와 결합해 1차적인 KAMD가 사실상 완성됩니다. 2013년 LSAM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꿈틀거렸던 당시 독자적 상층 방어 수단이 없던 한국은 미 본토에서 운용 중인 사드 포대의 대표단을 보내 사드 체계 구입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드의 4150km 요격 고도가 너무 높아 수도권 방어의 적합성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미국 측은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미국 측이 제시하는 가격은 무려 당시 2조 원에 육박하는 고가격이었고 유지보수 비용 역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이유로 방사청은 결국 우리 여건에 맞는 LSAM 개발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2015년 탐색 개발을 마치고 체계 개발에 착수해 시제기가 발표되었고 2024년 개발 완료 및 2026년 전력화가 목표입니다. LSAM이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처음 개발된 LSAM 레이더는 수백 km 거리 밖에서 날아오는 탄도탄과 항공기를 추적할 수 있고 항공기 탐색 모드와 탄도탄 탐색 모드, 항공기 탄도탄 동시 탐색 모드 등 상황에 따라 달리 운용할 수 있으며 피하 식별 능력도 기존 레이더보다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LSAM 레이더는 X밴드 812GHz 주파수를 사용하는 사드와 달리 S밴드 24GHz를 사용한 게 특징입니다. S밴드는 저출력으로도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항공기를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밀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LSAM 레이더는 수천 개의 소자를 독립적으로 작동시키고 이를 통합, 운용하는 기술을 통해 단점을 극복했다는 게 한화 측의 설명입니다. 이 시스템에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이전받은 러시아 S400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의 정치군사분석센터장은 한국의 MSAM은 S400 다기능 X밴드 레이더에서 얻은 기밀 정보를 포함해 러시아 방산업체인 알마즈 안테이사 S400의 미사일 기술을 채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SAM이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모두에 대항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은 대항공기 방어용인 S400과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장점만을 적용시킨 유일한 사례로 꼽힙니다. LSAM은 군의 독자 방공망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전력화되면 하층 방어용인 한국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와 중층 방어용이자 천궁 LL로 알려진 중거리 지대 공유도 무기 MSAM과 연동이 가능해 군의 독자적인 다층 복합적 방어 체계가 완성됩니다. LSAM 체계 통합 시험에 이은 최종 완성은 오는 2024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전력화 시기는 2026년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사일을 고고도에 올리는 기술은 아직 좀 차이가 나지만 레이더 자체만 놓고 본다면 LSAM이 사드에 결코 밀리지 않는다. 레이더 분야 최강국인 미국이 약 10년간 10조 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우리는 더 짧은 기간에 10분의 1 가격으로 성공한 것은 세계 레이더 기술에 기록될 만한 업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레이더 개발 역사는 약 30년으로 방산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짧지만 그 짧은 기간에 올린 성과만큼은 전 세계 방산 역사상 손에 꼽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7일 경남 사천 폴란드에 수출될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의 실물이 처음 공개됐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FA-50과 KF-21 사이에 있던 폴란드형 천무 다연장 로켓을 보곤 오천무라고 외치며 화들짝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는 폴란드 방산업체 JESC가 제작한 폴란드산 전술 트럭으로
시스템은 쫄란드 육군 사격 통제 시스템, 발사대는 한화에로스페이스가 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K239 천무 발사대에 이를 설치하는 통합 작업을 마쳤으며 폴란드 육군이 운용할 WR-300 호마르 288대가 오는 9월 쫄란드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된 발사대가 기존과는 다른 신형 발사대로 알려지면서 또 한 번 방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과연 어떤 소식이 나온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무와 폴란드산 전술 트럭과의 통합 작업이 시작됐다는 소식은 지난 7일 쫄란드 방산 매체 디펜스24에도 소개되며 벌써부터 들뜬 폴란드 현지 분위기를 드러냈는데요. 실제로 앞서 폴란드 정부는 본인들의 차량과 한국 발사대를 통합하기 위해 한국으로 차량을 보냈는데 지난달 16일 광양항에서 모습을 드러낸 폴란드 트럭이 사진으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진행된 FA50 출고식에서 폴란드 국기를 단 폴란드형 천무 다연장 로켓을 스치듯 눈으로 확인된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군은 천무와 쫄란드산 전수트럭과의 시스템 통합 이후 한국에서 발사 테스트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2단계를 통과하면 폴란드로 옮겨져 WB그룹에서 제조한 쫄란드 육군 사격 통제 시스템 토파즈 시스템과 연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폴란드 육군이 운용할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의 명칭은 랍스터란 뜻의 WR-300 호마르로 초도 물량 18문이 올해 안으로 인도돼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폴란드 육군 제18기계화 사단은 벨라루스 브레스트 게이트 인근부터 프레미시우 인근 슬로바키아 국경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을 포함하는 핵심입니다. 앞서 폴란드 군비청도 트위터를 통해 3대의 옐츠 8X8 차량이 한국에 도착했으며 호마르 프로그램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천무 발사대와 통합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폴란드 군비청은 이후 추가 통합 작업은 폴란드에서 이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제조 공장에서 옐츠 전술 트럭 3대의 발사대를 장착하는 동시에 발사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으로 통합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총 3개월이 소요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호마르 K의 차체는 폴란드산으로 나머지 발사대와 탄은 한국산으로 탑재돼 폴란드에 수출되는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가 호마르 K의 전술 탄도미사일 KTSSM을 도입해 운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벌써부터 대박이라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의 탄도미사일이 사상 처음으로 수출하게 되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 현지 방산 매체들은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 K의 한국이 개발 중인 KTSSM이가 탑재될 전망이라며 기대에 찬 소식을 앞다퉈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매체는 KTSSM이 러시아의 우방국인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가 폴란드의 사정권 내에 들어오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사진 속 호마르 K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무와 조금 다른 형태라 다소 의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해당 발사기는 그물이 있는 등 기존과는 다른 신형 발사대로 보이며 자세히 보면 앞서 천무에 KTSSM이 미사일 사격 실험을 했을 때 공개된 것과 똑같습니다. 즉 폴란드에 수출될 호마르 K는 KTSSM을 쓸 수 있는 신형 발사기로 동시에 폴란드에서 천무와 함께 KTSSM을 대량으로 구매할 거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폴란드 매체에서도 KTSSM을 장착하게 되면 벨라루스 민스크가 타겟권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던 사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 ADD는 대함 탄도미사일용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결합한 듀얼 모드 시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술이 KTSSM이 접목된다면 기존의 대함 미사일 체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타격을 가할 역대급 무기가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폴란드가 천무에 이어 KTSSM을 대량으로 도입해갈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한국은 또 한 번 폴란드로 인해 방산 실적을 새롭게 갖다치우리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사대를 판매하는 것보다 KTSSM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폴란드가 미국의 하이마스를 두고 천무를 도입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천무의 경우 파드라는 혁신 시스템이 적용된 게 성능 면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실제로 천무가 개발될 당시만 해도 북한에서 사용하는 다연장 로켓은 한 발씩 넣어야 하기 때문에 제장 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천무는 파드를 통째로 교체할 수 있어 신속하게 재장전이 가능하다는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하이마스도 천무 파드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천무의 화력이 하이마스보다 2배나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KTS-SME는 천무 다연장 로켓을 개조한 이동식 발사대에 두 발이 탑재돼 동시에 쓸 수 있는 막강한 위력을 자랑하는데요. 한국의 경우 MTCR에 가입돼 있기에 KTS-SME가 사거리 290km, 탄두 중량은 500kg에서 약간 모자란 수준으로 맞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미국의 GPS 유도형 다연장 로켓탄과 ATACMS는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GPS 암호 코드를 받아야만 해 눈치를 봐야 하지만 반면에 한국형 GPS 유도 로켓탄과 KTS-SME는 서방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GPS 유도형 DIPICM탄 탑재 무기입니다. 더구나 최신 기술이 적용된 KTS-SMII은 해외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데요. 애초에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면서 사거리 300km가 넘는 탄도미사일 수출을 통제하는 미사일 수출 통제체제 MTCR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운용 중인 ATACMS가 노후화한 상태에서 KTS-SME가 주목받으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미국에선 애진작의 ATACMS의 생산을 중단해 아무런 시설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 남은 재고들에 한해서만 수명 연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ATACMS와 같은 무기 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되면서 KTS-SME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KTS-SM은 ATACMS와 차별화되는 일반적인 고폭탄 말고도 열압력탄도 탑재하고 있어 엄청난 파괴력을 주는 동시에 구조물을 붕괴시키는데 탁월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우리 군은 KTS-SME의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을 4년이나 앞당기기로 했는데요. 방사청에 따르면 KTS-SME는 총 1조 5,600억 원을 투입해 당초 2034년까지 개발 및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군은 이 시점을 2030년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KTS-SM이 도입되면 사거리 300km MLRS의 TEL을 이용하는 ATACMS 미사일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 육군 삼포병여단이 진행한 장거리 해상 사격 훈련 중 천무가 등장해 유도탄을 발사하는 등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훈련은 기존 훈련보다 먼 거리까지 포탄을 쏘는 한계치를 높이는 훈련이라 더욱 주목됐는데 이날 천무는 해상에서 60km 떨어진 표적지에 정확하게 명중하면서 정확도와 그 위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실제로 천무 발사대가 기계음과 함께 상승해 목표 지점을 향해 각도를 맞추는 소리로 훈련의 막이 올랐는데 시뻘건 화염을 꼬리에 달고 모습을 드러낸 포탄이 희뿌연 연기를 내뿜으면서 쏜살같이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사격을 마친 천무 발사대 뒤편의 땅을 확인해 보니 성인 허벅지 높이까지 파여 있어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를 보고 폴란드처럼 다른 나라도 천무 KTS-SME의 진정한 위력을 실감하는 등 러브콜이 쇄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계가 없는 대한민국 방산의 질주를 응원하겠습니다. KF-21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7월 처음 하늘로 날맘 오른 후 KF-21은 순조로운 시험 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무장 성능에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처음 실물이 공개됐을 때부터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KF-21은 근거 없는 비판과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행 중 미사일 무장 분리 시험도 성공했던 터라 이런 의혹 제기는 다소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한편 이보다 더 황당한 일도 발생했는데요. 끈질기게 분담금을 미납하며 눈치만 보던 인도네시아가 KF-21의 시험 비행이 성공 가도를 달리자 슬그머니 분담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F-21의 무장 성능 테스트 성공을 둘러싼 뒷이야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F-21이 난데없이 무장 성능에 결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패 한 번 없이 순조롭게 시험 비행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의혹이라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잠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국산 4.5세대 전투기 KF-21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리 테스트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일 남해 상공매서 KF-21 CJ 2호기는
비행 중 AIM-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리 시험을 실시했고 시험은 아무 탈 없이 순조롭게 끝이 났습니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무장 분리 시험은 여러 가지 목적에서 실시하게 되는데요. 무장 운용 시 항공전자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며 미사일 등의 무장을 분리할 때 생길 수 있는 기체의 구조와 엔진 공기역학적 특성의 변화 등을 체크해 안전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지난 5일에 있었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리 시험 이전 지난달 28일에는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험탄도 무장 분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앞서 현 시대 최고 성능의 중거리 미사일인 미티어 분리와 기총 사격을 성공한 것도 축하할 일이지만 AIM-2000 미사일 분리가 성공한 것은 매우 뜻깊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미티어 미사일은 전투기 동체에서 분리만 하면 되지만 AIM-2000 미사일은 추진체로 발사되는 형식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KF-21이 공중전 발생 시 상대 전투기를 상대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투기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 또 어떤 근거로 KF-21의 무장에 결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일까요? 일단 의혹 확인에 앞서 KF-21이 지난달 28일에 실시했던 미티어 분리 시험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은 동체에서 투하하는 방식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분리에 성공했다고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체 투하 방식의 미사일이라도 해도 분리에 성공하려면 미사일뿐만 아니라 기체 역시 항공역학적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미사일은 기체 하부를 빠르게 통과하는 공기 흐름에 영향을 받아 분리된 후 아래로 곧게 투하돼 발사되는 것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올라와 기체를 가격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F-21이 미티어 미사일 분리를 성공한 것은 기체가 항공역학이나 공기역학적인 설계가 잘 돼 있다는 걸 뜻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KF-21이 기총을 발사할 때 불꽃이 튀는 것을 보고 역시 결함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은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할 정도로 전투기의 무장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기하는 주장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KF-21이 기총 발사 시 발생한 불꽃은 결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광탄으로 인해 생기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기총에 장착하는 탄약에는 3위 사이에 예광탄을 삽입합니다. 이는 조종사가 야간에 기총 사격 시 탄환이 목표물을 향해 제대로 발사되고 있는가를 육만으로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며 결함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한 전투기 기총뿐 아니라 차량이나 헬리콥터에 장착하는 중기관총의 탄약들도 일정 간격으로 예광탄을 장착합니다. 즉 KF-21 무장시험에 제기된 해외 네티즌들의 의혹들은 모두 정보 부족에서 기인한 근거 없는 헛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KF-21이 초음속 비행, AESA 레이더 장착 비행, 야간 비행, 무장 분리와 기총 발사까지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자 철면 피해 아이콘 인도네시마가 슬그머니 분담금의 일부를 납부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마는 그동안 공동개발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개발 과정에 기여하는 부분 하나 없고 분담금도 미납하면서 한쪽 발만 간신히 걸친 채 눈치만 보고 있었던 셈인데요. 계속 분담금 납입이 지연되면 인도네시마와의 공동개발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KF-21의 시험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 확인하자 지난해 11월에 93억 원을 납부하고 지난 2월에 400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인도네시마는 KF-21 개발에 투입되는 8조 8영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 6영억 원을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완납하기로 대한민국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해당 기간 동안 분담금을 완납하면 대한민국은 KF-21 시제기 일대를 인도함과 동시에 개발에 관련된 기술과 자료를 이전하며 KF-21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당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이 272억 원을 납부한 뒤 4년 동안 2019년 1월 이후에는 단 한 푼의 분담금도 내지 않다가 지난해와 올해 분담금의 일부를 찔끔 납부한 것은
자신들이 아직 KF-21 개발 사업에서 발을 완전히 빼지 않고 있다는 일종의 치졸하기 짝이 없는 퍼포먼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조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매체에서는 KF-21CJ 5호기가 인도네시아에 인도될 것이라며 자국의 조종사가 2023년 만에 KF-21CJ 5호기를 시험 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시험 비행 임무를 수행할 조종사는 인도네시아 공군의 모하메드 수기안토 대령 등이라며 실명까지 거론하며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올해 초에 인도네시아 조종사 2명이 우리나라에 입국해 KF-21의 전투기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비행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KF-21CJ기는 4호기까지 제작돼 시험 비행 중인데요. 4월이나 5월쯤 가까운 시일 안에 CJ 5호기의 시험 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언론이 보도한 대로 KF-21CJ 5호기가 인도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이 실제 KF-21 기체에 탑승해 시험 비행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KAI의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이 실제 기체에 탑승하는 일정은 계획된 것이 없다고 밝혔으며 방사청의 관계자 역시 분담금 납부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의 KF-21CJ기가 인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인도네시아의 언론 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귀엽다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인도네시아가 계속 분납금을 미납하면서도 계약한 내용대로 KF-21CJ 5호기를 보내달라고 하면 KF-21 5호라고 적힌 귀여운 종이 비행기나 사뿐히 날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슬금슬금 눈치만 보던 인도네시아가 쌈짓돈을 꺼낼 정도로 KF-21의 시험 비행은 더 이상의 찬사가 필요 없을 만큼 매끄럽게 진행 중인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무장으로 장착되는 공대공 미사일이 아직 국산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의 무장분리 시험에서 KF-21은 미티어와 AIM-2000을 활용했습니다. 우선 미티어 미사일은 MBDA가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공대공 미사일로 전투기 등의 원거리 기동 목표물을 겨냥하고 격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길이 3.7m에 무게는 190kg이며 최고 속도 마하4 이상으로 날아가고 최대 사거리는 100km에 달합니다. 미티어의 장점은 초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덕티드 로켓이 추진기관으로 잠착됐기 때문입니다. 먹티드 로켓이 잠착된 미사일은 일반적인 고체 추진체를 활용하는 미사일에 비해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며 목표물에 도달할 때까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AIM-2000은 독일이 사미드와 민더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길이는 2.9m이며 중량은 87.4kg입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3에 달하고 사거리는 25km 이상입니다. 플레어 같은 적외선 교란에도 잘 속지 않고 추력 편향 제어 장치와 발사 후 조준 시스템을 통해 기체의 뒤를 추격하는 적기를 공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산 전투기와의 호환을 위해 사이드와인더가 탑재 가능한 전투기에는 AIM-2000도 탑재가 가능해 범용성이 크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미티어나 AIM-2000 모두 KF-21의 무장으로 손색이 없는 미사일이긴 하지만 문제는 가격과 운용 효율성입니다. AIM-2000 한 발당 가격은 5억 원 정도이며 미티어는 한 발당 26억 원이나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KF-21에 장착할 공대공 미사일의 국산화도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기업인 LIG 넥스원에서는 공대공 IIR 탐색기와 표적 적응 기술을 연구개발 중이며 아이리스 시스템은 중적 외선 대역 FPA 방식의 시커와 양자 무물형 적외선 시커, 지속 냉각용 스털링 맨진 등을 개발해 이미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향후에 KF-21이 진정한 스텔스기로 업그레이드되고 개발 예정 중인 무인 스텔스기 가모리 XE가 실전 배치되어 KF-21과 편대 비행을 하게 되면 KF-21은 4.5세대 전투기에서 단숨에 6세대 전투기로 건너뛰게 됩니다. 5,500파운드 급 터보팬 엔진이 장착되고
한국형 중거리 유도폭탄을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모리 XE는 미국과 유럽에서 개발 중민 무인 스텔스기에 선능해 크게 밀리지 않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서 미니 B2 폭격기라고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스텔스 성능이 완성된 KF-21과 가모리 XE가 결합된 편대비행이 내뿜는 시너지 효과는 주변국들이 감히 우리 명공을 넘보지 못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1년 4월 시제기 출고식이 열리면서 KF-21의 실물이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 기술로 만든 첫 번째 첨단 전투기를 직접 눈으로 보며 감탄과 설렘을 감추지 못했지만 한편에서는 분담금 문제와 갖가지 루머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역경을 딛고 순탄하게 시험 비행을 이어가는 만큼 양산과 실전 배치도 무사히 마칠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전투용 적합 잠정 판정을 받아 사업 구상 20여 년 만에 드디어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2021년 4월 시제 1호기 출고 이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 소음 및 진동, 구조 건전성을 검증하고 있는데요. 작년 7월 처음 날아오른 KF-21은 그동안 200차례 비행시험을 수행하면서 초음속 비행 능력과 야간 비행 성능을 입증했고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시험 비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시제 2호기는 지난달 비행 중 AIM 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험탄을 분리하는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2년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항공기의 속도, 전투 행동 반경, 이착륙 거리 등 260여 개 시험 항목에 대한 검증을 마친 KF-21 보라매는 2026년 전투용 적합 최종 판정을 받은 뒤 공군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20여 년 만에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빠른 양산 추진의 인도네시아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연체 중인 분담금을 납부하면 KF-21 시제 5호기 일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그런데 지금 시점의 인도네시아 내부 사정도 조금 복잡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내년 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인 조코이 대통령은 더 이상 연임 불가이기 때문에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간자르자바 주지사로 결정됐습니다. 야당 대통령 후보는 수비안토 프라보어입니다. 수비안토 프라보어는 우리에게도 꽤 익숙한 이름입니다. 현 국방부 장관으로 KF-21 분납금 지연 사태의 원흥이자 프랑스 라팔과 전투기 협력을 추진해온 인물인데요. 따라서 KF-21 사업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온 수비안토 프라보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사업에서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아쉬울 것이 없다고 보는 이유는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거르고 KF-21 개발 사업을 추진하자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발발 후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 수준의 조치들을 취하며 군비 증강의 브레이크를 풀어버린 폴란드가 최근 우리나라의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참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이런 의사를 타진한 주체는 폴란드의 국영 방위산업 채피지지입니다. K2전차와 K9 자주포의 폴란드 수출 역시 국영방산기업 PGG그룹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전투기 공동개발 제안 역시 폴란드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는 한국형 차기 전투기 KF-X 프로그램에 공동개발국으로 이름만 몰렸을 뿐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인수해 다목적 전투기 버전인 KF-21 블록 2 개발에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프로젝트가 성사될 경우 KF-21의 폴란드 수출과 현지 생산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유럽 각국이 이 제안의 실현 여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미국의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32대를 발주해 내년부터 인수할 예정입니다. 현용 주력 전투기인 F-16CD 블록 52 모델은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능통형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를 탑재하지 않은 F-16 시리즈 중에서는 최상 위급 고성능 모델입니다. 여기에 FA-50PL 48대가 추가되면 폴란드 공군의 보유 전투기 규모는 128대로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5세대 전투기 도입을 앞두고 있고 시장에 6세대 전투기의 등장이 임박한 마당에 폴란드는 어째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56세대 전투기가 지닌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크 밀리 합참의장 후임으로 지명한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은 56세대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4.5세대 전투기가 필요한 이유를 단 한마디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페라리는 주말에나 타는 차다라는 말입니다. 브라운 총장은 F-35와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슈퍼카인 페라리에 비유하며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슈퍼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스텔스기는 획득 가격도 비싸지만 한번 뜨고 내릴 때마다 요구되는 정비 비용이나 시간이 비스텔스기에 비해 너무 높기 때문에 모든 군사작전에 스텔스기를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해석입니다. 미 회계감사원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F-35 전투기 1시간 비행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41,986달러, F-22는 무려 85,325달러에 달합니다. 반면 F-16은 26,927달러로 상대적으로는 저렴합니다. 전투기 운용자 입장에서는 적의 고성능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위험한 임무, 혹은 적 5세대 전투기와의 공대공 전투와 같은 고강도 임무가 아닌 단순 정찰이나 근접 항공 지원과 같은 저강도 임무에 값비싼 스텔스기를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은 6세대 전투기보다 매력적입니다. 일단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나토국들과 호환할 수 있는 기종을 원하는 나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때문에 4.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나라가 늘고 있지만 문제는 적당한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환골 탈태에 가까운 성능 개량이 이루어진 F-16B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 전투기는 제작사의 공급 능력에 비해 주문량이 너무 밀려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더라도 2028만 2030년은 되어야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전력 증강이 필요한 국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F-35 생산에 중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F-16의 월 생산 능력은 4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재 물량만 160대 이상 밀려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 상승과 납기 지연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전투기가 필요한 나라들은 유럽으로 눈을 돌립니다.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프랑스의 라팔이 있지만 대당 가격이 2,500억 3,00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전투기이고 유지비도 비싸 돈 많은 중동 국가들 외에는 거의 수출되지 않은 모델들입니다. 제재 대상국인 중국과 러시아 모델을 제외하면 고려할 수 있는 전투기는 스웨덴의 JAS-39EF 그리펜 엔지 정도인데 그리펜 엔지는 기존 그리펜에서 그리펜 엔지로 성능을 개량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토 호환이 되는 기종이면서 미국 유럽의 제재로부터 자유롭고 성능이 어느 정도 보장되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전투기는 바로 한국의 KF-21이 유일합니다. KF-21은 애초에 55.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기 때문에 F-16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과 같은 4.5세대 전투기를 크게 상회하는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아 생존성이 우수하고 탑재 센서와 무장 역시 세계 최정상급 제품군이 들어갑니다. 현재 계획 중인 물록 3 모델은 아예 F-35처럼 내부 무장이 가능하고 무인 전투기와 연동이 가능한 5.5세대 이상급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성능이 좋은데 가격도 저렴하고 양산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 이보다 매력적인 모델은 없습니다. KF-21 가격조차 부담된다면 한국에는 FA-50이라는 대안도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에서 연이어 수주에 성공한 FA-50은 우리 공군의 현용 FA-50과 달리 대대적인 성능 개량을 가한 블록 20 모델입니다. 한국산 또는 미국산 AESA 레이더를 선택할 수 있고 중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JDAM 합통직격탄과 같은 정밀 유도폭탄과 한국형 타우러스 등 장거리 타격 무장도 탑재됩니다. 공중 급류까지 가능하지만 가격은 전투기와 무장 군수 지원 옵션을 포함해 700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FA-50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미 공군 고등전술훈련기 사업 ATT 280대,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 UJTS 200대, 가상적 기사업 TSA 64대에서
FA54형의 TF50과 T50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합리적인 가격의 나토 호환성까지 갖춘 차세대 전투기 KF-21과 FA50까지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롭습니다. 더구나 KF-21에 대해서는 현재 폴란드가 분담금을 지급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약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 상위 3명에 대한 대선 가상 대결 결과 간자르 주지사의 지지율은 26.9%로 2위를 기록했고, 반면 KF-21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프라보어 수비안토의 지지율은 1위를 기록 중입니다. 간자르 주지사, 프라보어 수비안토, 누가 인도네시아의 차기 대권을 거머쥐느냐에 따라 한국과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킬지도 결정될 텐데요. 또한 인도네시아 대선은 내년 2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손절하고 폴란드에 분명한 사실은 폴란드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에 따라 한국은 훨씬 여유 있게 인도네시아 차기 대선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